천막이 찢어진 날 저는 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믿음도 이렇게 쉽게 무너진다는 걸. 35년 회사 생활 끝에 받은 퇴직금 2억. 저는 그 돈으로 꿈을 샀습니다. 아니, 아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자신감 넘치는 얼굴 뒤에 숨겨진 게 있다는 걸. 전 재산 6억을 잃고 아들과의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믿음이 사람을 세우기도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문석, 66살입니다. 은퇴를 석 달 앞둔 어느 봄날이었다. 아들 준호가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요즘 캠핑장 사업이 대세예요. 가족끼리 하면 분명 잘 될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다. 35년간 회사에만 매달려 살았던 내게 가족과 함께하는 사업이라는 말은 꿈처럼 들렸다. 퇴직금 통장을 바라보며 나는 평생의 소원을 떠올렸다. 가족이 함께 웃으며 일하는 삶. 그게 진짜 행복 아닐까? 아내 윤정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혹시 무리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나이에 사업이라니. 괜찮아. 아들이랑 하는 건데 뭘? 그 애가 요즘 부동산 쪽 일도 하면서 공부 많이 했잖아. 그 한마디에 아내의 불안한 표정이 조금 풀렸다. 나도 내 말을 믿었다. 아들을 믿는 것, 그게 아버지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그때는 몰랐다. 그 믿음이 우리 가족의 균열을 여는 열쇠가 될 줄은. 공사 기간 내내 아들은 앞장섰다. 설계부터 인테리어, 시설 선정까지 모든 걸 도맡았다. 아버지,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아버지는 그냥 편하게 계세요. 자신감 넘치는 얼굴에 뿌듯함이 밀려왔다. 내 아들이 이렇게 의젓하게 컸구나. 공사 현장에 가끔 들을 때마다 준호는 인부들과 능숙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서류를 척척 처리했다. 나는 그저 옆에서 지켜보며 흐뭇해했다. 개장 첫날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바비큐 냄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캠핑장은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 같았다. 아내도 드물게 밝은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았다. 우리 아들이 해냈네. 정말 잘했어. 나는 정말 그렇게 믿었다. 퇴직 후 첫 달 통장에 찍힌 수익금을 보며 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고생했다, 아들. 준호는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진짜였는지 지금도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날 밤이었다. 아내가 침대 옆에 앉아 통장 사본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여보, 통장에 이상한 인출 내역이 있어요. 500만 원, 800만 원, 이게 다 뭐예요? 나는 웃으며 손을 저었다. 운영비 쓰는 거겠지. 의심하지 마. 아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그래도 좀 물어보는 게. 야, 아들을 못 믿어? 그게 말이 돼?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 눈빛을 외면했다. 아니, 외면하고 싶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서늘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캠핑장 불빛이 흔들렸다. 바람에 흔들리는 천막처럼 내 마음도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게 첫 번째 경고음이었다. 개장 3개월째 통장 잔액은 이상하게 줄어들고 있었다. 손님은 주말마다 가득 찼는데 수익은 오히려 마이너스였다. 나는 장부를 펼쳐보려 했지만 준호는 늘 같은 말만 했다. 아버지, 제가 다 정리해서 드릴게요. 요즘 세무처리 복잡해서 전문가한테 맡겼어요. 그럴듯했다. 나는 평생 현장 근무만 했지 사업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었다. 아들이 알아서 하겠다는데 믿는 게 당연하지 않나? 하지만 아내는 달랐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은행 명세서를 내밀었다. 내 명의로 빠져나간 돈이 하나씩 표시되어 있었다. 500만 원, 800만 원, 1200만 원. 합계는 이미 5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었다. 이게 다 뭐야? 나도 몰라요. 준호한테 물어봐야죠. 나는 전화를 걸었다. 준호는 한참 만에 받았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준호야, 통장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던데 이게 다 운영비야?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 그거요? 시설 보수비랑 광고비요. 아버지 저 못 믿으세요? 그 한마디에 나는 입이 막혔다. 못 믿는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뱉을 수가 없었다. 아들을 의심한다는 건 아버지로서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았다. 아니다, 그냥 확인만 한 거야. 전화를 끊고 나니 아내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다. 당신 그렇게 또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우리 아들인데. 믿음이 아니라 회피예요. 그건.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등을 돌리고 잤다. 그리고 일주일 후 우편함에 빨간 봉투가 꽂혀 있었다. 체납 고지서, 납세 의무자 이문석. 세무서에서 온 톡촉장이었다. 분명 대표는 준호인데 왜 내 이름으로 세금 고지서가 온 걸까? 나는 급하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이게 무슨 일이야? 세금이 밀렸다는데? 아, 그거요. 준호의 목소리가 어딘가 떨렸다. 아버지 명의로 잠깐 대출 좀 받았어요. 운영 자금 때문에요. 금방 갚을게요. 대출? 내 이름으로?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곧 정리할게요. 전화를 끊는 순간 아내가 내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게 잠깐이에요. 그건 신용이에요. 당신 인생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엔 30년을 함께 산 여자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운영비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날 밤 나는 캠핑장에 혼자 갔다. 손님들은 떠나고 텅 빈 천막 사이로 바람만 불었다. 천막 한쪽이 찢어져 펄럭이고 있었다. 나는 그걸 보며 생각했다. 우리 가족도 저렇게 조금씩 찢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때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다. 당신 명의로 빠져나간 돈 총 1억 원 넘어요. 어디로 간 걸까요?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1억? 내가 평생 모은 퇴직금의 반이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화를 냈다. 준호야, 당장 만나자. 지금 어디야?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다. 문자도 읽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아들은 연락이 두절되었다. 아들은 사흘째 연락이 두절되었다. 전화를 20번도 넘게 걸었지만 계속 꺼져 있었다. 나는 아들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옆 사무실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님요. 일주일 전부터 안 나오던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그녀는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다. 여보, 이것 좀 봐요. 그녀가 리모컨을 들어 뉴스를 되돌렸다. 지역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 피해액 30억 원 추정. 화면에 나온 용의자 명단. 그 중간에 내 아들 이름이 있었다. 이준호 34세, 투자 유치 담당.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숨이 막혔다. 이게 꿈인가 싶어 눈을 비볐지만 화면 속 이름은 지워지지 않았다. 안 돼, 안 돼.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어깨를 꼭 안아주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이문석 씨 맞으시죠? 아드님이 현재 조사 중입니다. 오실 수 있...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입었다.
아내가 따라 나서려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혼자 갈게. 당신은 집에 있어. 경찰서 복도는 차갑고 길었다. 조사실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문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이 열렸다.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수갑은 채워지지 않았지만 그의 어깨는 무너져 있었다. 아버지, 나는 그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문석 씨의 아드님이 투자 사기 조직에 가담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20명이 넘고 아버님 명의로도 대출과 투자금이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정확한 금액은 조사 중이지만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머리가 하얘졌다. 1억 5천? 내 퇴직금 전부가 사라진 거였다. 조사가 끝나고 나는 준호와 단둘이 남았다. 아버지 죄송해요. 나도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닥쳐. 처음으로 아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 내 이름으로 대출받고 내 노후를 팔아먹고도 죄송하단 말이 나와? 처음엔 진짜 캠핑장 하려고 했어요. 근데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친구가 소개해준 투자권이 있었어요. 금방 돈 벌어서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팔아? 준호는 울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눈물을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 저 정말 다신 보지 말자. 그날 밤 나는 캠핑장으로 갔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텅 빈 천막들은 물에 젖어 축 처져 있었다. 손님도 웃음도 희망도 다 사라진 자리. 나는 천막 하나 앞에 섰다. 지난번에 발견했던 찢어진 천막이었다. 비가 새어들어 안쪽이 흠뻑 젖어 있었다.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가 앉았다. 빗물이 머리 위로 떨어졌다. 차가웠다. 우리 가족의 믿음도 이렇게 찢어졌구나. 전화가 울렸다. 아내였다. 어디에요? 혼자 있지 마요.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빗소리만 들렸다. 여보 집에 와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끊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유일한 밧줄 같았다. 지금 갈게. 캠핑장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다. 천막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언젠가 저것들도 다 찢어지겠지. 우리 가족처럼. 캠핑장은 한 달 만에 압류되었다. 은행은 냉정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시면 경매로 넘어갑니다. 변호사는 더 냉정했다. 사기 피해 입증이 어렵습니다. 명의자는 이문석 씨예요. 모든 빚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아들이 보증을 선 게 아니라 내가 보증을 선 것처럼 서류가 꾸며져 있었다. 이건 내가 서명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도장은 본인 것 맞으시죠? 맞았다. 준호가 서류 좀 찍어달라고 했을 때 나는 묻지도 않고 도장을 찍어줬다. 믿었으니까. 그 믿음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다. 아내가 쓰러진 건 그 다음 주였다.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다. 119를 불렀고 병원에서는 과로와 스트레스성 쇼크라고 했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를 보며 나는 처음으로 무릎이 꺾였다. 여보 미안해. 아내는 눈을 뜨지 못했다. 링거 줄만 천천히 떨어졌다. 나는 병실 옆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복도였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아들을 믿은 게 죄가 아니라 내 고집이 죄였어. 그날 밤 아내가 눈을 떴다. 여보, 응, 여기 있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하긴.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퇴원 후 우리는 작은 월세 집으로 이사했다. 30평 아파트에서 9평 원룸으로.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작은 식탁 하나. 그게 전부였다. 아내는 짐을 정리하며 말했다.
그래도 우리 둘이 있네요.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평생 그녀에게 내가 책임질 게라고 말해왔는데 이제 남은 건 9평짜리 월세방뿐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됐어요.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해요. 아내는 내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나이가 많아도 돈이 없어도 우리 둘이 있으면 돼요. 그 말에 나는 또 울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강한 걸까?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진짜 든든한 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걸. 며칠 후 나는 다시 캠핑장을 찾아갔다. 경매 공고가 붙어 있었다. 10월 25일 오전 10시 법원 경매. 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천막들은 이미 반쯤 철거되어 있었다. 바람만 쓸쓸하게 불었다. 그리고 그 찢어진 천막 앞에 섰다. 이상했다. 이제는 분노도 후회도 들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느낌만 있었다. 나는 천막 안으로 들어가 앉았다. 이번엔 비가 내리지 않았다. 찢어진 틈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다. 텅 빈 천막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일지도 몰라.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다. 준호를 용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용서한다고 해서 잘못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저 내가 그 무게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햇살을 바라보며 나는 중얼거렸다. 준호야, 아빠도 잘못했다. 널 너무 믿었어. 그게 너한테도 짐이었을 거야. 바람이 불었다. 찢어진 천막이 펄럭였다. 그 소리가 마치 대답처럼 들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우리 저녁에 뭐 먹을까? 라면 끓일까요? 그래, 라면 좋지. 그렇게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다. 아들 준호는 집행유예를 받고 출소했다. 전화가 왔을 때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내가 내 어깨를 토닥였다. 받아요.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나는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저 지금 집 앞에 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나는 대답 대신 문을 열었다. 현관문 앞에 준호가 서 있었다. 6개월 사이에 많이 야윈 얼굴. 머리는 짧게 깎여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제대로 일해서 조금씩이라도 갚을게요.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마음 한편에선 아직 분노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그래도 내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믿으라고? 아니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믿어달라는 게 아니라 지켜봐 달라는 거예요. 제가 바뀌는 걸. 그 말이 이상하게 진심처럼 들렸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일어나라. 이젠 믿음이 아니라 함께 사는 연습을 하자. 우리는 그날 오랜만에 밥을 함께 먹었다. 아내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평범한 한 끼였지만 오랜만에 가족이 모였다는 게 이상하게 뭉클했다. 준호는 밥을 먹다 말고 눈물을 흘렸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내는 조용히 국을 떠주며 말했다. 그래도 우리 아직 가족이네. 그 말에 나도 목이 메었다. 가족이라는 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함께 남아 있어서 가족인 거구나. 요즘 나는 새벽마다 캠핑장 앞길을 산책한다. 경매로 넘어간 캠핑장은 이제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다. 천막들은 새로 교체되었고 손님들도 다시 찾아오고 있다. 나는 울타리 밖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본다. 아쉬움은 있지만 미련은 없다. 어느 날 그 찢어졌던 천막 자리를 지나쳤다. 이제는 새 천막이 서 있었다.
아무도 그 자리에 찢어진 천막이 있었다는 걸 모를 것이다. 그래, 상처도 이렇게 덮이는 거지. 바람이 불었다. 천막이 펄럭였지만 이번엔 찢어지지 않았다. 준호는 지금 작은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매달 월급의 절반을 우리에게 가져온다. 많지 않지만 그 마음이 고맙다. 아버지 이번 달 50만 원이에요. 그래. 내 생활비는 괜찮아? 충분해요. 제가 쓸 돈은 많지 않아요. 준호는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적어도 내 앞에서는. 완전히 용서했느냐고 묻는다면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게 가족이니까. 욕심은 사람을 잃게 만들고 믿음은 나를 깨뜨린다. 하지만 그 둘을 통과해야 진짜 어른이 되는 것 같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내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준호는 거실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 있었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다. 텅 빈 천막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은 오늘 누구를 믿고 있나요? 믿음은 때로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게 인생이다. 그리고 그 옆에 누가 남아있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이다. 텅 빈 천막은 끝이 아니다. 다시 시작이다.